교육 나눔의 날 드디어 마지막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순서는 코딩 교육 학교만 믿으세요 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토크 콘서트다 보니까 지금 뒤에서 벌써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나가지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다시 들어오시겠죠. 네. 아무래도 이런 자리에 지금 뒤에 학생들 넣어놓고 앉아 계신 거죠? 예.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교육을 해야 되는지 또 참 학교만 믿어도 될지 이런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 네 분의 이제 코딩 고수 선생님들을 모셨거든요. 단순히 코딩 스킬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코딩을 공교육 현장에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정말 불철주야 정말 고민하고 또 자신의 막 사재를 털어가면서 교육하시는 그런 훌륭한 네 분의 고수님이니까요. 많은 것들 물어보시고 또 궁금한 건 많이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인천 석정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도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단방초등학교 정인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딩 교육으로 학생들이 만족하고 학부모님들이 지지하며 동료 선생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교사 정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분은 박수 크기를 비교해 보려고 하거든요. 누가 소개를 더 잘했는지 박수 크기로 여러분의 소중한 평가를. 네, 다음은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인천 성리중학교의 김희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학교에서 코딩을 가르치고 있는 정보교과 가르치고 있는 김시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짧았는데 박수가 커졌어요. 다음은 청라. 우리 참 여기서 산 하나 건너서 오는 동네죠. 청라초등학교에서 김진모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교육 내에서 이것저것 최대한 소프트 코딩 교육을 뽑아내고 있는 청라초 교사 김진모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서도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천여자고등학교의 정수연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의 명문 여자고등학교입니다. 인천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프로그래밍, 정보과학, 그리고 인공지능 기초로 만나고 있는 교사 정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사전 질문 받은 것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좀 요약을 해왔어요. 사실 저희 네 명이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토론해가지고 또 좋은 말씀 좋은 말 전달해드리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했던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죠. 이미 컴퓨터 과의존이 있는 우리 아이 학교에서 코딩 교육 한다는데 그러면 더 컴퓨터만 많이 하고 뭔가 문제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는 고수님이 혹시 계실까요? 예. 바로 마이크를 들어주시는 정인성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든 먼저 하는 게 낫죠. 네, 학부모님들께서 게임 중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노트북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보급되는 노트북은 교과 수업 시간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용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노트북 보급이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 보급이 되는 건가요, 학생들한테? 네, 올해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보급이 되었다면 내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3개 학년에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인천이 지금 코딩 교육 전면화라는 키워드로 굉장히 핫한데 정말 이제 기기 걱정은 없겠군요. 네, 지금 저희 학년에서는 기기를 서로 쓰려고 예약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저 질문에 대한 조금 더 두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노트북을 되게 많이 쓰는데 학교에서까지 노트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약간 불안을 잠재워 줄 수 있도록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게임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게임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 옆에 있는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에서 어떻게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염려는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코딩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오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코딩 교육 전면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 특수 학생, 뭐 관심을 가진 학생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모든 학생들을 위한 전면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전면적인 교육이 앞서서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건 좀 약간 수준이 낮다. 좀 제대로 배우려면 학원을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아니면 좀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늦어가지고 우리 애가 이렇게 관심이 있고 그러면 약간 영재처럼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우려들도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가장 대장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정수현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코딩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런 학생들이 사실은 보여요. 왜냐면 알고리즘을 짜오거나 코딩을 해오면 이 친구는 학원에서 무언가를 배워갖고 오는 친구구나라는 게 사실은 좀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보교육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로서 코딩 교육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나 이런 외국어 교육하고는 조금 방점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은 저희가 이제 언어 교육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좀 빨리 수업을 듣고 교육을 받으면 조금 더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실 코딩 교육이라고 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교육, 뭐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는 교육을 떠나서 사고력을 기반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탐색하는 거에 더 포인트가 있어서요. 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사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사교육보다는 좀 이제 학교 교육에서 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사교육이라는 표현보다는 대안교육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뭐 이를테면 태권도나 미술 같은 거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학교에서 다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필요한 학생들이 찾아가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학교에서는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어렵고 고급 수준의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은 사실 조금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학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코딩 교육은 학원보다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조금 더 올바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또 꼭 배워야 한다. 아마 우리 모든 시민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역량이다, 소양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초등학교에서 한 어느 정도로 코딩을 배우는지 이제 실제 초등학교 선생님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청라초등학교 김진모 선생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네, 학교에서 요즘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교사까지 모두 다 이 코딩 교육, 소프트 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학교 코딩 시간은 교육과정상은 연간 17차시 이상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5, 6학년 실가 과목에 그리고 상체 영역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연간 17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대략 한번 따져보면. 17시간 정도면 뭐 저희가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실가 과목 시간에 한 12시간, 14시간 정도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이제 교육과정에 어떤 점을 중점을 주냐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 공교같이 이제 AI 교육 성도학교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상세 시간 한 10시간, 15시간씩 더 확보를 해가지고 시간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17시간 하면 보통 한 2달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일주일에 한 2시간, 3시간씩 해서 한 달이면 보통 한 8시간, 10시간 정도 되고요. 2달 정도 조금 더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적은데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되게 많은 일들을 해오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을 좀 배울까요? 네, 먼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생각하는 코딩 교육, 생각나는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엔트리입니다. 먼저 가장 처음에 학생들과 함께 엔트리를 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엔트리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가 키울 게 프로그래밍 능력, 뭐 코딩을 잘 짜는 능력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이제 문제를 분석하는 이런 컴퓨팅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분석해보고 이런 절차적인 사고에 따라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고력을 키워가는 데 목적을 두면서 기본적인 엔트리 프로그램을 다뤄보겠습니다. 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루는지 한번 잠깐 보여주실 수도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수준은 저희 이제 학교에서 애들
동아리 아이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인데요.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만요. 청라초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작품이죠. 네. 이 프로그램은 약간 더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약간 더 이제 좀 관심 있는 아이들 좀 따로 모아가지고 좀 더 좀 진행해 본 건데요. 이 자체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융합적인 수업을 좀 해보고 싶어서 학생들한테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냉장고문을 안 열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냉장고문 안 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한 번 열기만 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다가 냉장고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알 수 있으면 냉장고문을 실질적으로 좀 덜 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본 겁니다. 간단하게 스마트 냉장고라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이 지구 공간은 학생들이 진짜로 자기들이 프로그램 했던 거를 기록해놓고 자기의 소감들을 남겨놓는 건데요. 처음에 어려울 거라는데 성공해서 기뻤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아이들이 이 수업 시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이런 사과 같은 걸 보여주면서 빨간 사과, 기본적인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요. 뭐 빨간 사과, 청귤, 뭐 초록 사과 같은 거 해가지고 과일이 0이 되면 자동으로 주문도 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이 짜고 있었고요. 또 나도 좀 개선을 해보겠다, 사과를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지컬 컴퓨팅을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인공지능 AI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잠시 아까 그거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앞으로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과를 보여주면 저렇게 LED로 사과처럼 나오는 거예요? 네, 사과를 보여주면 LED처럼 사과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떨어지면 이제 떨어졌다고 인공지능으로 말해주는 그런 AI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이 더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 K 교육 이것이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이다라고 부를 만큼 정말 선진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상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더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를 들어봤으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사례도 조금 궁금한데요. 우리 중고등학교는 정보라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교과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정보 선생님인 김시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김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에서 이제 엔트리라는 또는 뭐 스크래치 이제 블록 코딩을 많이들 접하고 옵니다. 학생들. 실제로 제가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초등학교 때 블록 코딩을 얼마나 배우고 왔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한 90% 학생들이 어느 정도 경험을 했다라고 손을 드는 것 같고요. 물론 잠깐만요. 예. 10%가 안 배웠다고 말을 하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안 배운 건지 아니면 있었는데 듣지를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항상 예. 가르치거든요. 그렇군요. 뭐 배우고 아냐고 그럴 때 모른다고 하지 말고 네. 배웠는데 까먹었다고 하라고 가르치는 배우는 까먹었다. 예, 감정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하여튼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블록 코딩을 다 접하고 오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블록 코딩을 가르치는 건 사실 학생들이 배웠던 내용을 또 배우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조금 심화된 내용을 가르쳐야겠다. 학생들이 이제 단순히 뭐 엔트리 블록 이렇게 만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AI 선도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AI 관련 내용들을 많이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 또 이제 A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이제 AI 하면 또 떠오르시는 단어가 빅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중점으로 이번 학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이번 학기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진모 선생님이랑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단순히 코딩을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컴퓨팅 사고력으로 해결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간단한 뭐 프로그램이죠. 뭐 데이터 하면은 굉장히 막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 반 친구들의 데이터부터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 뭘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그리고 뭐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스무고개 게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요즘 또 최근에 미세먼지 다시 이제 막 발생하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실제로 어느 달에 많이 발생을 할까? 그래서 뭐 데이터 포털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엔트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면서 학생들이 실제로 미세먼지가 이때 많이 발생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게끔 해놨고요.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이 데이터에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주된 사용 도구는 역시 중등,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엔트리를 쓰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엔트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 이제 학생들이 또 엔트리로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하다가 좀 더 깊이 배우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저한테 따로 찾아와서 텍스트 프로그래밍 언어,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런. 뭐 가르쳐 주십시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뭐 파이썬을 배우고 있는데 이 코드가 뭔지 모르겠다. 등등 이제 저한테 따로 찾아와서 질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초등은 17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학교는 한 몇 시간 정도 배우나요? 일단 이것도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일단 현재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는 연간 34시간 운영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34시간 그대로 해서 이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과목이 하나 더 늘게 돼서 선택 과목으로 이제 1학년 그다음에 2학년이 이제 정보교과 관련 과목을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고등학교 얘기도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등학교에서는 일단 엔트리, 역시 고등학교에서도 엔트리를 하나요? 사실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잠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엔트리나 스크래치 같은 블록 코딩보다는 텍스트 코딩 위주로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정보 시간에는 파이썬을 위주로 하고요. 저는 프로그래밍하고 정보과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프로그래밍에서는 C 언어 혹은 또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제 정보과학에서는 또 C 언어나 또 자바나 이런 객체지향 언어들까지 다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점 올라가면서 조금씩 심화된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보교과, 실과에서 공식적으로 배우는 그런 교육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저희 코딩 교육 전면화의 목적은 다양한 교과에서 이 코딩 능력을 접목시켜서 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과나 정보 시간 외에도 코딩을 배우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마치 예정된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딩의 핵심은 알고리즘을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단순히 실과 시간에만 코딩 교육을 배운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프로그래머를 키우는 거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된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 하나를 보여주셔가지고요. 네,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런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동전을 100번 또는 10,000번을 던진다면 과연 앞면은 몇 번이 나오고 뒷면은 몇 번이 나올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걸 머릿속으로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학생들과 함께 동전을 10,000번을 던져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인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하고 함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오고 뒷면이 몇 번 나오는지를 자동적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정도 프로그램이면 학생들하고 한 5시간 정도만 교육을 하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과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는 국어 수업 시간에는 책을 읽고 책 속의 문제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하는 노벨 엔지니어링이라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글쓰기를 정말 못합니다. 제가 현재 6학년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6학년 학생들하고 함께 글쓰기를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남학생들의 3분의 1은 세 줄 쓰고 다 했다고 저한테 손을 들어요. 보통 저희가 제시하는 종이는 거의 빈 종이 하나, 최소한 한 10줄에서 20줄 가까이를 써야 되는데 학교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가 코딩 시간에 배우는 알고리즘이 이 글쓰기의 내용을 조직하는 활동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활동을 코딩과 접목해서 지도하기도 합니다. 아까 노벨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노벨 엔지니어링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노벨 엔지니어링은 노벨은 영어로 책을 의미하죠. 소설을 의미하는데요. 책을 읽고 책 속에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책 중에 돼지 삼형제와 늑대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엔트리로 한번 이야기로 꾸며보는 활동을 한다거나 그럼 돼지가 늑대를 물리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상상력이랑 알고리즘 능력이 같이 길러지겠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그리고 뭐 교과외 이런 여러 가지 활동사를 들어봤는데요. 혹시 나도 우리 애는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던데요라고 말씀해 주실 분이 한 분 정도 계실까요? 이게 저희는 어쨌든 이게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지만 또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당연히 맨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것까지 2월 돼서 넘어왔습니다. 커피 쿠폰이 정말 많아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드려도 되거든요. 다만 조건은 꼭 한 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자녀분이 이런 것들을 배웠다. 저기 뒤에 손 드셨거든요. 저기 뒤에 김병철 선생님이시죠? 네. 학교에서 이런 거 아마 저분은 이제 선생님이시니까 학교에서 이런 거를 가르쳤다 하는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중간에도 질문 있거나 이러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민망하네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이런 교육을 진행해서 과연 아이들이 발전했을까? 사실 교사인 저희들한테 그게 제일 화두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교육의 목표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코딩 교육을 받는 학생들 뭐가 좀 나아졌고 뭐가 더 나아지고 뭐가 더 발전했을까를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수현 선생님께서 되게 흥미로운 사례를 한 가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래밍 그리고 정보과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2학년 프로그래밍을 이제 가르쳤을 때 지금 현재 고3 학생들 그리고 현재 고2 학생들이죠. 사실 작년에 현재 고3 학생들이 이제 작년에 고2였을 때 같은 교육 과정을 활용을 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작년 고2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필수 과정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을 들어봐라. 중학교 때 정보를 배운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이제 조사를 하면 한 반에서 한 반 정도만 이제 손을 들고 나머지 반은 이제 들어본 적이 없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보 수업이 다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고2 학생들은 거의 이제 필수가 된 세대여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손을 듭니다. 이제 손을 안 드는 친구들은 자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하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배웠는데요. 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었는데 이제 필수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그런 정보 수업을 경험을 하고 올라오는 친구들인데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을 바라봤을 때 작년 고2 학생들 그리고 올해 고2 학생들 그러니까 편의상 고3 고2 학생들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받아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학생들이 이제 어떤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이제 많이 시키는데 기본 데이터를 분석을 시킬 때도 학생들이 좀 겁내하는 게 있어요. 작년 이제 고2 친구들, 즉 고3 친구들은 좀 겁내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 고2 친구들은 좀 그게 덜한 것 같기도 하고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저는 많이 와닿는 건 학생들이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이 꼭 프로그램을 한 번에 완벽하게 짜는 게 아니거든요. 오류를 계속 경험을 하고 그 오류를 계속 다시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고3 학생들 작년 같은 경우는 오류가 나면 이제 일단 손을 듭니다. 이제 덜덜덜면서 손을 들어요. 빨간색 줄이 나오니까. ES 기사님. 네,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쳤는데 저는 오류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손을 듭니다. 근데 올해 학생들은 물론 손을 드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지만 손을 들기에 앞서서 본인이 먼저 검색을 합니다. 오류 메시지를. 이 코딩 교육의 핵심이 이제 시행착오. 그렇죠. 시행착오가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실패 회복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태도 부분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실패하면 나쁜 이미지만 있지만 실제로 사회에서 실패하면 그 대가가 가혹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특히 코딩 같은 것들을 많이 실패를 해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딩은 저희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은 빨간 줄에서 배운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에러 코드에서 많이 배운다.
오해가 있을 나 텐데 네, 빨간 줄. 하는 뭔지 다시 잘 설명해 죄송합니다. 주세요. 네, 저희가 에러가 나면 이게 빨간색으로 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네,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에러 메시지를 통해서 배운다. 그거를 디버깅하면서 배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패해서도 많이 배우는 그런 학생들 덕분인지 과학 대회 같은 데서도 코딩을 좀 배운 학생들이 좀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날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과학 대회 또 전문 입상 지도 선생님 아니십니까? 김진모 선생님께 한번 코딩 배운 애들이랑 안 배운 애들의 대회 참여 현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확실히 아이들이 요즘 좀 트렌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일단 과학대에 참가한 학생들이 기본적인 그런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물론 과학대에 참여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제 그 과학대에 이제 직접 아이들이 뭔가 문제를 직접 탐구하고 해결하는 걸 직접 자기 손으로 해보는 걸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어떤 센서나 어떤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해 오고요. 그 센서나 이런 알고리즘에 따라서 통계 변형 같은 걸 하면서 직접 아이들이 이런 이제 발명품 같은 거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람회 같은 경우도 소프트 AI 부분이 따로 생긴 거, 소프트 부분이 따로 생긴 거랑 별개로 학생들이 이제 탐구를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코딩이나 센서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좀 더 문제를 좀 더 실생활적으로 직접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학의 목표라는 게 이렇게 실생활 문제를 실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게 코딩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으세요? 네, 확실히 아이들이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의 그 코딩 능력을 뭐 A다 B다 뭐 점수로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소에 이제 관찰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코딩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문제를 봤을 때 일단 저돌적으로 돌진하면서 해결해 가는 과정이 있고요. 잘못됐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바로바로 수정해 가면서 해결해 가는 그런 과정이 문제 해결 능력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다는 걸 느껴지고 있습니다. 약간 말씀하시면서 아이들 지도하는 걸 정말 좋아하신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실 교사들이 저희 다 보람으로 움직이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한테 언제 이제 정보 교육을 할 때 언제 좀 보람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요. 요즘 중학생들이 좀 많이 핫하잖아요.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데 이 중학생들 가르치면서 많은 반응을 들었다고 하는데 혹시 좀 약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학생들이 이제 표현에 좀 인색하죠, 중학생들이. 그렇죠. 예, 굉장히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애초에 표현을 잘 안 하고. 근데 이제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하기도 해요. 막 이렇게 선생님 좋아요, 뭐 이렇게 뭐 정보 재밌어요, 막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제가 보람이 있다. 이건 참 들었을 때 너무 좋은 말이다라고 느꼈던 게 정보 수업이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단순히 그냥 정보 재밌어요 그냥 툭 던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배웠는데 이거를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좋았어요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 수업이 재밌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이렇게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때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방금 전에 얘기한 친구가 또 이제 본인만의 막 프로젝트를 막 만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유니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유니티를 이용해서 막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뭐 홈페이지를 막 만들어 오기도 하는데 제가 작품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친구가 만든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한 게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게 아니라 학생이 따로 시간을 내서 만든 거예요. 여기 이제 앵무새 게임이라는 건데 이게 이름이 이 친구가 앵무새를 집에서 키워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자기가 만드는 모든 프로그램에 다 앵무새를 넣습니다. 그런 친구입니다. 아무튼 시작을 진짜 해보면 엄청 뿌듯하시겠어요? 이렇게 혼자 만들어 와서 자랑도 하고 그러면.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제가 한 거는 진짜 뭐 별거 없어요. 뭐 그냥 한 게 없습니다. 학생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새를 띄우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장애물도 피하고 제가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아이고 죽었습니다. 약간 옛날에 저희 마리오 게임 생각나네요. 그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템 같은 것도 있거든요. 아이템을 제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게임을 좀 이게 선생님이 뿌듯한 거랑 별개로 아이는 선생님이 게임을 잘해야 뿌듯할 것 같은데. 네 실드 아이템이었습니다. 방금은. 그리고 이제 사과를 먹으면 점수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실드가 까이고 그래서 이렇게 죽으면 게임이 끝나는 이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막 스스로 만들어 오는데 뭐
저는 사실 정보 시간에 열심히 수업한 것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야, 이게 K 미들스쿨 스튜던트의 저력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 오는 거는 좀 사실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약간 가성비 좋게 정보 선생님한테 사랑받는 꿀팁 같은 거 사랑받는 꿀팁. 뭐 정량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이렇게 자녀 지도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포인트들을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게 아까 이제 정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조금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그 최근에 학생들이 좀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라떼라는 단어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요즘 학생들이 약간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보기에 이 친구가 충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충분히 스스로 뭐 검색이나 뭐 교과서를 찾아보거나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인데 저한테 이렇게 막 물어보는 내용들이 너무 좀 기초적이다. 이거는 충분히 너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막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는 능력을 먼저 기르는 게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뭔가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구나. 선생님한테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문제 해결 능력,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좀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고 질문하는 거랑 그렇지 않고 질문하는 건 좀 많이 다르긴 네, 하죠. 맞아요. 전 이렇게 학생들의 변화를 이렇게 이끌어오고 계신 선생님들이신데 그리고 또 이제 학생의 변화로부터 또 보람도 느끼시고요. 사실 여기 제가 고수님들이라고 칭한 이유가 이분들 중에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변화에도 엄청나게 힘쓰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같은 학교 근무했을 때 학년 선생님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우리 이거 해야 된다 하면서 원하는 내가 수업이라도 바꿔가면서 해주겠다 이런 벌써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이런 활약까지 해주신 선생님이 있으시거든요. 네, 지금은 다른 학교로 가버리셔서 너무 안타깝지만 네, 한번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학교 현장에서 코딩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환경이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는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교과에서 코딩 교육을 실시를 했지만 제가 올해 옮긴 학교에서는 코딩 교육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반 아이들한테 작년에 언제 컴퓨터실을 갔는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작년에 1년 동안 2번 갔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원 평가할 때, 두 번째는 학교 폭력 설문조사할 때, 네, 이렇게 딱 2번만 가고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안타까워서 저는 올해 3월 달부터 학생들하고 함께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 더불어서 코딩 수업을 좀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코딩 수업을 학생들하고 함께 한 이후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이에 따라서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저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매 학기마다 옆반 선생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에게 제가 수업을 한 사례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제가 수업한 결과물을 보고 상당히 많이 도움을 얻고자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과정에는 코딩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교과에서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활용하는 수업을 진행해야만 성취 기준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제가 약간 격세지감을 느낀 게 과학 3학년 책을 보는데 거기에 스마트 패드를 이용해서 우리 주변의 동물을 찾아보세요. 그냥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때는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그냥 백과사전이나 이런 걸로 찾아보고 유의점에 스마트 패드로 찾아볼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전후 관계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쉽게도 일찍부터 이런 기기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면 좋겠지만 뒤늦게라도 학교 현장에서 이런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을 도입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가오고요. 저희 학년 같은 경우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약률이 치열하군요. 혹시 그런 거 가지고 뭐 발표 자료 같은 거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하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코딩 교육에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 콘텐츠를 소개하는 내용도 함께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학부모님들 계시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분 앉혀놓고 이 활동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해마다 학생들 모두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 또는 취미 어떠한 것도 좋으니까 한 가지를 주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해마다 느끼고 있는데 처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소개할 때 채 1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보통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A4 용지나 쪽지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작성해서 교실 앞에서 쭈뼛쭈뼛하면서 발표를 해요. 근데 코딩 교육을 거치고 난 학생들은 미리 캔버스라든지 캔바 등과 같은 다양한 에듀테크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사진, 그래프, 동영상 등을 활용을 해서 본인이 만든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1분을 채 넘기기 힘들었던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5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제가 이러한 수업을 하고 난 후에는 어떠한 콘텐츠를 한번 만들고 나면 발표하는 데 2시간 이상씩 걸리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저도 금방 말씀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1분 동안 말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그림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만들면 확실히 아이들이 더 다채롭게 또 다른 사람 작품에 또 경청하거나 뭐 나도 이거 해볼래 뭐 이런 학생들도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네, 친구들이 만든 콘텐츠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눈에 확 들어오다 보니까 소감을 듣고 콘텐츠 설명을 듣고 나서는 항상 학생들이 2~3명씩 그 콘텐츠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진행되는 코딩 교육 평가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제일 먼저 고등학교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학교 평가라고 하면 사실 이제 초중등학교보다 이제 고등학교에서 만든 시험이 항상 떠올라서 코딩이 혹시 이렇게 시험이나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나요?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에서 평가는 예민한 부분이에요. 학생들에게도 예민하고요. 저희에게도 예민하고 학부모님들에게도 예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등학교는 이제 그게 목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학 진학을 목표로 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수시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정보과학을 가르치고 있고 인공지능도 가르치고 있는데 지필 평가를 보는 편입니다. 사실 안 보려고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행 100으로 하는 경우에 조금 부담을 느끼거나 수행 평가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서 지필 평가를 봐서 어느 정도 급을 나누는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너무 지필평가의 평가 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의 평가 비율을 높여서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좀 자료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좀 큰 결심을 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어떻게 제가 평가를 했는지 그 평가 결과를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이게 고민을 저도 많이 했는데 저희 이제 그 한 학교의 프로그래밍 시험지입니다. 제가 어렵사리 부탁을 해서 가져왔는데 좀 어렵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저장된 파일을 열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조금 애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문제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이게 다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는 거 가지고 다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오히려 학원에서 배우는 친구들은 기술적인 부분만 결과만 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 중심으로 물어보면 잘 못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일종의 이제 이런 게 저희 뭐 근해 공식이라든지 태정태세 문단세 같은 그런 교양이 되겠군요. 이게. 네, 이제 파일 입출력 관련해서 이제 파이썬의 도구를 사용을 했고 이제 원래 텍스트 내용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읽고 우리가 이 코드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코드가 아니거든요. 이제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파일을 열어서 쓰는 그런 이제 코드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데 이런 오류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구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행 평가는 어떤 식으로 봐요? 제가 수행 평가도 좀 이제 늦게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학생들 이제 일부만 좀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 파이썬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연령별 인구 현황을 가지고 와서 동춘동 저희 학교 소재지가 연수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소재지인 동춘동에 연령별 인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그냥 단순 엑셀이나 기술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을 과정을 이제 알려주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장소를 한번 이제 너네가 입력을 해서 그걸 출력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과제를 제출해 준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젝트 과제도 많이 이제 애들한테 제시를 하는 편입니다. 프로젝트 과제 대부분 실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너희가 이제 한번 해결해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근데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외에도 아이디어나 그 문제를 어떻게 탐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지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어서요. 이 친구는 이제 와카웃 워터라고 하는 이게 이제 수학과에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구조물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활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걸 이제 저희 프로그래밍 시간에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고 해보겠다. 그래서 이게 연력화 제 1법칙까지 연결을 해서 제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던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요. 이거는 제가 1학기 때 만드는 받았던 거 보면서 이게 발명인가 했는데 막 네. 딱 코드가 딱 나오는 네, 게 코드가 좋아요.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1학기 때 받았던 건데 벤포드 법칙을 이용한 라이브 커머스 시청자 수 조작 여부 검증이라는 이 친구가 거의 논문식으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순간 저걸 보고 벤포드 법칙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저도 검색을 한참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률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 친구가 가지고 와서 하나씩 태그를 해서 밑에 보시면 이제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가지고 와서 거차 검증을 한 결과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매프돌립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그래프를 그리는 걸 알려주거든요. 이제 그거를 응용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제출한 모습입니다. 수현쌤 일반계 고등학교에 계신 거 맞죠? 네,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학생인가요? 그냥 보통 그래도 한 반에 이런 학생들이 한 두세 명 정도는 있나요? 네, 그렇게 저는 이제 물론 잘해서 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눈에 띄어서 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이 정도로 제출을 하는 학생들이 한 반에 두세 명씩은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같은 이제 중등 선생님이신 중학교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중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나요? 상당히 수준이 높은데요. 저 수준이 당연히 너무 고등학교인데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도 어쨌든 이제 실생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텍스트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엔트리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학교마다 좀 평가 방법이 좀 다른데 이게 시수에 따라 좀 달라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시간 정도를 배우기 때문에 뭔가 지필 평가로 치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100% 수행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들은 다른 이제 동료 교과 선생님들의 평가 같은 경우는 지필 평가도 진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코딩이라는 과목 특성상 수행의 비중이 높은 것 같은데 초등도 비슷할까요? 뭐 짧게 한번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역시나 코딩 교육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프로그램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겠죠. 네, 초등학생들도 문제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알고리즘 작성, 그리고 프로그래밍 하는 그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모든 학생들이 같이 볼 수 있게끔 공유를 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말을 하고 같이 피드백을 하면서 상호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과정 중심, 상호 평가 굉장히 이제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청라초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청라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을 주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지 그 해결 방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 보면은 코드는 간략한데 이제 그런 고민들이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딩이 시행착오의 과목이고 또 어떤 고민을 했느냐 또 이게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그 정답을 맞추던 저희 세대랑은 좀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코딩을 사실 중학교만 이제 정규 교육 과정으로 있고 초등학교랑 고등학교는 좀 선택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만약 좀 더 배우고 싶다. 저희 또 주제가 학교만 믿으세요잖아요. 학교에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저희 인천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의 경우 2023학년, 그러니까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교육과정상 모든 1학년 학생들이 정보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부터는 선택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초, 3학년은 프로그래밍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선 학교에서도 다양한 선택의 폭을 늘리는 중입니다.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과정상 이수하고 싶은 과목이 없거나 나는 보안을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데이터 과학을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는 친구들은요. 인천시 교육청에서 꿈들의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학교에서 혹은 이제 대학과 연계해서 지역과 연계해서 뭐 C언어,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 데이터, 뭐 보안 등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 정도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와 보안 이런 것들 네, 학생들이 컴퓨터 원하면- 보안도 있더라고요. 네, 그 대학과 연계해서 그런 수업을 이제 이수를 할 수 있고 꿈들의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부에 기록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대학처럼 다니는군요, 이제.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저희가 또 과목을 이제 이수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그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또 뭐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선도학교라든지 뭐 영재학급 이런 정책학교 지정도 있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학교마다 이제 상황이 좀 다르긴 하는데요. 본교 같은 경우는 이제 AI 교육 선도학교, 그다음에 소프트 영재학급 이런 걸 신청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AI 교육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이제 학교에 올해도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확대되고 있으니 혹시 우리 아이가 우리 학교 이거 학교에 다 잘하고 싶다 싶으시면 학교에 전화해서 혹시 AI 선도학교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학교에 AI 교육 선도학교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차시나 이런 것들 확보를 기본적으로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AI 교육 선도학교를 하고 또 그런 AI 교육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시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개별적인 동아리 활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어서 뭐 한국과학창의재단 같은 데서 따로 응원을 해서 이제 AI 교육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집단을 해서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소프트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영재학교 단위의 20명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이런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우리 아이가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예전에 단위 영재학급이라는 요즘은 상위융합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전에 수학과학뿐만 아니라 요즘은 수학과학에서 더 확대돼서 소프트웨어, AI 교육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AI 교육, 소프트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가 근데 우리 학교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아니 혹은 얘 정말 잘하는데 더 배우고 싶어. 그럴 때는 저희가 인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천 이거 저희 좀 개인적인 팁이었는데 인천에 인천 아이무크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인천 무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정말 많은 강좌들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이거 정말 좋은데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강좌들이 있어서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배움의 기회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겨울방학 특강으로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 파이썬 좀 가르쳐 보겠다고 지금 가정통신부를 보냈었는데 200 신청자가 200명을 넘었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아직 신청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어떡한다 막 이러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정말 대교육의 시대고 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증명하고 싶다. 우리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막 이런 말도 있듯이 증명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뭐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네, 먼저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 사실 대회를 통해서 자신을 좀 증명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회를 나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대회를 나가다 보면 정말 성장하는 너무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인솔해주고 대회를 안내해주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코딩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대회는 크게 두 결로 나뉩니다. 직접적인 코딩 능력을 활용하는 대회와 코딩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활용해서 다른 이제 어떤 심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대회가 있는데 바로 이제 코딩 능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대회는 저희 앱 창작 챌린지 같은 대회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인천 해커톤 대회라 그래서 이제 인천대에서 이제 예선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소프트 코딩 같은 걸 해서 만들었던 그런 영상들을 직접 아이들이 이제 검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직접 모여가지고 당일날 해커톤 대회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인 이제 코딩 능력을 측정하는 대회도 있고요. 이게 요즘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과학대, 동아리대, 발명품대 이런 대회가 전반적으로 이런 코딩 능력을 기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회고요. 단순히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코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할 때 잘 안 되니까 사실은 처음에 잘 안 되니까 막 계속 해보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의 역량이 확 느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들을 참가하고 권장합니다. 외국 같은 데 사례를 보면 이 대회 같은 게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저희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정보 올림피아드 이런 대회도 사실 이제 불란서 같은 곳만 해도 5단계로 해서 한 1, 2단계까지는 그냥 성실하게 잘 하는 학생들이 다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좀 잘한다 그러면 막 구울이나 이런 데서 펀딩 같은 걸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많은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아마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헬스장으로 치면 항상 헬스 등록이 어렵다고 하듯이 코딩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거 말고요, 학생들이 좀 자발적으로 뭔가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중학교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사실 중학교라고 해서 막 모든 학생들이 다 막 관심을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제 특별히 정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따로 이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율 동아리 활동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하나가 있는데 정말 이 친구들은 정말 정보 과목이 진심이다. 약간 그런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 진짜다. 네, 진짜다. 이 사람들은 찐이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기도 하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약간 새 앵무새 게임, 그것도 저희 동아리 학생이 맡은 거고요.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이외에도 자기네들이 뭔가 직접 연구하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에 이제 보람을 느끼는 그런 학생들도 중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먼저 좀 스스로 구성해와서 저기 스승님 지도교사가 되주시고 이런 느낌일까요? 네, 사실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제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이제 동아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어서 들어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학생들이 또 서로 팀을 짜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기 오신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좀 이렇게 옛날 학교를 다니셨던, 실제로 저도 옛날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로 오신 분은 굉장히 문화 충격을 많이 받고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사실 준비한 이런 준비되어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라이브 질문을 조금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편하게 이렇게 코딩 상담소라고 일종의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시면 여기 있는 고수, 예, 벌써 저 뒤에 한번 손 들어주셨습니다. 아까 그 앱창작 네. 앱창작 챌린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앱 창작 챌린지, 아까 그 대회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대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인지 궁금하고, 어디서 주최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상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아이무크, 올해 같은 경우에 아이무크에 들어가면 인천 앱 창작 챌린지 대회라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주최하신 장학사님이 계셔가지고 레드브릭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만드는 거였는데 잘 하더라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창의제교육과 한인수 장학사입니다. 그 앱창작 챌린지를 올해 이제 기획을 해서 했었는데요. 그 인천무크라는 그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 누구든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코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아마 그 코딩 교육 전면화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인천무크 해가지고 각 학교로 그 찾아가서 그 앱창작을 다 한 번씩 그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서는 대회를 내년에는 확대해가지고 좀 크게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대답이 되셨을까요? 대회가 내년에 있는 거예요? 내년에 대회가 네, 올해는 이미 진행을 했고요. 예, 올해는 이미 진행해서 이미 시상까지 했습니다. 1등 학생은 30만 원 포상까지 해가지고 초등, 중등, 고등 다 따로 이렇게 지급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좀 더 크게 확산해가지고 코딩 교육 전면화와 함께 하면서 좀 크게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또 바로 이어서 질문해 주십시오. 연결된 질문. 네, 선생님 연결된 질문인데요.
학교로 찾아가서 수업을 해주신다고 막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년에 그럼 결정된 내용인가요? 그러면 학교에 간다 그러면 몇 시간씩 아니면 몇 차시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동아리 형식으로 소수의 아이들을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내년에 그 찾아가는 코딩 교육은 현재 이제 계획 중에 있고요. 각 학교로 곧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을 생각인데요.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정규 교육과정 내 코딩 교육과 별도로 이제 어떤 전문 강사단을 이제 저희가 그 양성해가지고 학교로 보내는 형태인데, 그 학교마다 이제 뭐 디지털 데이라고 해서 하루를 전체를 코딩 교육의 날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여러 가지 코딩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한 학년 단위로 해가지고 학교 전체가 아닌 학년 단위에서 뭐 4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쭉 학생들이 전체 모든 학급에 동일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계획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학급 단위도 담임선생님이 신청하시면은 학급 단위로도 이렇게 찾아가는 코딩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급 단위, 학년 단위, 학교 단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해서 곧 공문이 나가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그 코딩 교육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생님, 그냥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학교 단위로 학급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말인즉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이런 프로그램을 아셔가지고 신청을 해야지만 선착순으로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모든 학교에 의무처럼 그 수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청인가요? 네, 의무는 아니고요. 학교마다 학교 그 자율적인 학교 상황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상황이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이제 좀 학교 그 교육과정 일수가 190일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상의 일수가 되었을 때 이제 그 교과 교육 과정을 좀 하루 정도 여유 있게 가질 수 있는 날을 뭐 코딩 교육 데이 아니면 뭐 디지털 데이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뭐 동아리의 날 같은 걸 동아리 활동이나 그 체험 활동 같은 시간을 코딩 교육 시간으로 이렇게 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학교에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추천을 할 수 있지만은 강제적으로 하라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한 가지만 좀 첨언하자면요. 네, 지금 방금 장학사님께서 학생들 역량 향상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다면 23년도 내년 2월부터는 교사 대상으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원 대상 연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 학교별로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 참여를 하실 예정이고요. 학교에서도 이에 따라서 앱 창작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아까 말씀해 주신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소프트 연수, 학교 단위로 찾아오는 연수, 학급 단위로 찾아오는 연수, 이 모든 연수를 제가 다 신청해 봤는데요. 올해 이게 사실 학교에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신청하냐 이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본교는 찾아가는 소프트 그 교실 해가지고 거기 교육과학 정보원에 갔다가 4시간 6학년 가고 또 찾아가는 AI 교실에서 4시간 가고 찾아오는 소프트 교실도 해가지고 5학년들은 이제 그 3D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찾아온 학급 단위로 해가지고 또 영재학급 학생들 불러가지고 앱 그 체험하는 이런 활동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에다가 이런 교육과정 아마 연말쯤 되면 교육과정에 대해 희망하시는 그런 교육과정들을 설문을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좀 주도적으로 이런 관련된 활동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공교육이 가장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꽂으면 훌륭한 선생님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지도한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제 코딩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다양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교육 과정의 최적점이 지금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한번 건의나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선생님께서 그걸 안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더 다른 중요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고 안심하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사무적인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 계속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나 너무 빠르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기 선생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궁금한 것도 있지만 여기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하나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학교 다닐 때 컴퓨터 교육이나 코딩 교육을 많이 안 배우셨던 것 같습니다. 안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뭘 공부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학부모님들을 위한 연수 자리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직접 집에 가서 뭔가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이무크라는 그 플랫폼이 새로 생겼습니다. 플랫폼이 생겨서 인천 시민 누구나 들어가서 활동하면 거기 있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실 거고요. 또 이속 이런 것들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육과학정보원에 가시면 소프트콘에 가시면 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단위로는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 학교 자체에서 이제 저희 같은 번교 같은 경우는 그 소프트 AI 학부모 학생 캠프 이런 식으로 운영해가지고요. 학교 단위에서도 학생들 학부모 같이 모셔놓고 또 궁금해하시는데 학부모님들만 또 모시면 또 안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학생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학교에서 이런 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아까 제가 이제 엔트리나 스크래치라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엔트리랑 스크래치 사이트만 들어가 보셔도 학생들이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 정말 거기 보면은 뭐 게임들도 되게 많고요. 학생들이 만드는 게임,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뭘 배우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또 학기 초에 교육청 단위로 그 디지털 문해력 교육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전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학부모 단위로 신청을 해가지고요. 그때 학교에서 디지털 문해력 교육 안내도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소프트 교육, AI 교육 이런 것들도 안내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학교 자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노트북 보급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노트북을 또 가정 내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또 안내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학교에서 연수 자료나 그 학부모 교육 연수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의 저는 코딩 교육 원년이라고 하는 건 한 2015년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TF팀을 구성하고 2015년에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공교육의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컴퓨터 교육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년차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8년차가 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지금 밖에 이렇게 부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저게 한 5년 전, 한 6년 전만 해도 되게 특이하고 잘하는 애들이었어요. 저거 할 줄 알면 너 정말 크게 되겠다는데 요즘은 그냥 다 하는 아주 평범한 이제 평범하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기에는 재밌는 아이디어도 분명히 많은데요. 이렇게 다 안에 뜯어다 보면 사실 평균적으로 저희가 교육과정상에서 아이들한테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 3년 동안 선생님들께서도 컴퓨터를 사용해야겠다, 컴퓨터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에 거부감도 많이 없어지셨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학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이 변한 점도 있고 저도 준비하면서 중고등학교 사례들을 보면서 꽤 많이 놀랐었거든요. 또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과 함께 열어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네, 뒤에 두 분인데 저 뒷분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선생님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지금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걸로 이제 지금 현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코딩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셔가지고 좀 알겠는데 그럼 해외에서는 코딩 교육을 어떤 수준에서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러면 우리 한국 학생들이랑 해외 친구들 간의 그런 실력 차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들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정보올림피아드 관할하고 있거든요. 조심스러운데요.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입니다. 정말 잘하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뭐 중국에 밀리고 미국에 밀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분적이라는 게 구글 직원들이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랑 초등학교가 우리의 공교육 학교를 비교하면 당연히 밀리겠죠. 뭐 구글 아이들은 1인 1드론으로 뭐 코딩을 해서 한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미국에서도 이제 사립학교나 이런 곳들의 얘기고 국내 정규 교육 과정은 제 생각에는 그냥 영국 귀족 학교 수준으로 코딩 교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느 정도가 4년제 대학을 나오시고 그리고 연간 90시간 이상 연수를 받으시는 선생님들께서 의무적으로 하시는 게 17 더하기 34 더하기 고등도 사실상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왼쪽에 계신 정수현 선생님은 컴퓨터 과학 전공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시죠. 저는 컴퓨터 교육학과를 졸업한 게 아니라 컴퓨터 과학을 졸업해서 교육대학원을 이수해서 이제 이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교육대학원 이수를 하면서 그런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을 때 사실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논문을 썼을 때의 상황은 확실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스토니아나 우리가 얘기하는 핀란드, 미국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교육이 조금 더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학교 현장에 들어와 보니까 그걸 많이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선도교원 선생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교육 차원에서도 많은 장학사님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문제는 앞으로 22년, 23년도에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 과학 전공이라고 말씀드린 게 전 세계 어디에도 컴퓨터 과학 전공하신 사람이 그냥 일반 공립계 고등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대학에서 공대 나온 사람들이 교직이수에 가면서 가르치고 그래서 정리하면 교사의 질은 세계 최강 수준이고 시수확보가 부분적으로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이거는 역시 정해진 시수 안에서는 정말 최고의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예산 또한 엄청나게 많이 집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곳곳에 앉아 계신 그런 장학사님들이나 그리고 저 뒤에서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피땀 어린 노고가 있다. 약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친구들,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런 실력은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애를 써 주시니까 당연히 이제 향상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까 앞서 이제 질문해주신 선생님 말씀처럼 학부모님들은 비슷할 것 같아요. 코딩이라는 게 정말 생소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실력 전에 아이들이 가져야 될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그런 학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지털 인격 향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교육도 같이 가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 현실의 그런 교육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그러면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거는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학교 선생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중학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라고 해서 필수로 6시간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또 저희 정보 교과 시간에서도 정보 윤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실제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정보 윤리가 예를 들어 뭐 사이버 폭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개인정보 보호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그다음 학생들이 그걸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정보 윤리에 관한 그런 학생들의 그런 그 지식들이나 그다음에 인식들을 많이 높여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에 관련된 학생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제 저희 고등학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는 제가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몇 시간씩 이렇게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동교사까지 함께 연수를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디지털 시민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교과 내에서도 여전히 고등학교 정보 교과 내에서도 정보 사회나 정보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인공지능 기초를 가르치고 있는데 인공지능에서도 인공지능이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런 인공지능 사회,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거는 실은 학교에서 교육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앞으로의 교육 방향이 디지털 문해력은 기존에 있던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 앞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학생들하고 좀 더 긍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학년에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7시간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년에 아마 2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부모 대상으로 관련된 연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지급받는 학년에서는 매 학기 5시간 이상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도록 교육과정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 두 가지로 움직일 때 크게 이렇게 생각들이 많이 충돌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시민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 좀 덜 쓰고 아날로그로 회귀해서 좀 회복하자고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반대로 더 쓰고 더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회복하다가 잘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자고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선 연구하는 입장으로서 그게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교육학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좀 이렇게 존재가 되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이 두 가지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토의할 때 그게 정답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네 분의 서로 다른 연사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드린 이유는요. 생각이 조금씩 다른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교육한다 저렇게 교육한다를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런 사람들 간의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런 코딩 교육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토크 콘서트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인천 석정초등학교 김도영이었고요. 인천 담당초등학교 교사 정인선이었습니다. 네, 저는 인천 성리중학교 교사 김시윤이었습니다. 네, 인천 청라초 교사 김진모입니다. 네, 인천여자고등학교 정보교사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